자, 이어서 합시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11월, 12월 모두 다 1, 2차 동시 다 한답니다. 모든 과목. 자, 그렇습니다. 자, 8페이지 갑니다. 부동산의 분류 이렇게 나왔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올해는 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두 번째 부동산의 분류인데요. 여러분들 시험에도 한 문제는 출제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 게 그게 부동산의 분류 파트입니다. 자, 부동산의 분류로 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말들이 나올 겁니다. 태어나서. 그러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내용을 많게는 20번, 적게는 10번 정도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번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가서 10번 하면 20번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거니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문제는 틀려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저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공부하신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 동영상을 켜놓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친구하고 지금 카톡을 하고 있으신 분, 그러면 공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카톡하시고 전화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동영상을 켜놓고 카톡을 하고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동영상 하신 분들도 정식적으로 수업을 듣는다,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기분으로 공부해 주셔야 되지. 그냥 동영상 켜놓고 할 일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부동산의 분류로 갑니다.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앞에 부동산이 나오면 두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지? 좀 친해집시다. 제 얼굴에 그렇게 비호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뭡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되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O입니까? X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발음이 아주 강력한 발음이 나오시더만 X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말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분류,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분류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 정도에 부동산의 특성을 배울 건데요. 그럼 부동산의 특성 나왔습니다. 부동산 나오면 뒤가 무슨 말 나온다 하더라도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에는.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있어. 부동산 금융.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으면 다 부동산 금융이라고 그래. 그럼 부동산 금융도 앞에가 부동산이고 뒤에가 금융입니다. 그럼 부동산은 뭘로? 토지하고 건물. 그럼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과 건물 금융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의 분류, 그러면 토지의 분류하고 건물의 분류로 나누어지겠네. 올해는 토지의 분류에서 한 문제, 건물의 분류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의 분류 그러면 토지의 분류와 건물의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건물은 무엇이 건물이냐면 주택 건물입니다. 주택 건물이에요. 상가도 건물입니다. 공장도 건물입니다. 학교도 건물입니다. 교도소도 건물입니다. 구청, 시청 등 관공서도 건물입니다. 무슨 말 됐나요? 그래요. 그러면 건물은 구분할 때 주택이 있고, 쓰지 마십시오.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학문적으로는 부동산학에서는 주택을 주거용 부동산 그렇게 해요. 주거용 부동산. 그러면 상가는요, 상업용 부동산, 공장은요, 공업용 부동산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학교, 관공서, 교도소 이런 것들은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공장도 아닌데 이건 뭐라 합니까? 주택은 주거용, 상가는 상업용, 공장은 공업용 그래요. 근데 이것만 건물인 게 아니라 학교도 건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공서도 건물이잖아요. 학교가 또 있지. 무슨 학교? 교도소. 교도소. 그러니까 징역살이 하는데 징역을 2년 갑니다. 2년. 그러면 전문대학 간다고 그래. 전문대학? 그러면 4년 갔습니다. 4년. 그러면 이제 4년제 대학 가는 거지. 6년짜리 갔습니다. 그럼 노스쿨 가는 거야. 노스쿨. 대학원 가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농담을 했는데 학교, 교도소, 관공서 건물이죠. 그럼 이걸 뭐라 할까? 그것을 특수목적 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상가는 상업용 부동산,
주택은 주거용 부동산, 공장은 공업용 부동산, 학교, 관공서 이런 것들을 특수목적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럼 제가 건물을 제시했는데 이 건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건물은 뭘까? 주택이야, 주택. 여기 우리 부산에 가장 많은 건물이 주택이야. 부산에 교도소가 몇 개 있나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주택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토지의 분류하고 건물의 분류가 있는데, 건물의 분류는 쭉 주거용부터 쭉 나눴는데 건물의 분류는 주택의 분류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교도소의 분류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 우리 시험에. 그래서 주택의 분류가 시험에 나오고, 올해도 주택의 분류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분류, 그러면 토지의 분류하고 주택의 분류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토지의 분류는 나중에 보고 지금부터 주택의 분류를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택의 분류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주택의 분류는 시험에 몇 번 나오냐면 딱 3번 나와요. 3번. 미안해요. 3번 나와. 맞아요. 3번이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8회 때인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1회 때 나오고, 올해 나왔어요. 주택의 분류가.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가 대부분이 수업을 안 해요. 주택의 분류는.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주택의 분류는 수업 안 하고 건축법에서 배우십시오, 주택법에서 배우십시오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근데 올해 나왔어요. 올해 주택의 분류가. 그럼 지금부터 이제 주택의 분류를 하는데, 주택의 분류가 매년 나오면, 그러면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또 나올 거야. 근데 지금까지 3번 나왔으면 거의 8년 만에 한 번씩 나온다는 소리야. 8년 만에. 25회니까. 25회 3번 나왔으니까 8회 때 나오고 21회 때 나오고 올해 나왔으니까 거의 평균 부분은 8년 만에 한 번씩 나온다. 이제 주택의 분류를 공부하는데요. 주택의 분류는 다시 2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아까 건축법이 있었죠. 건축법상의 분류가 나와요.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가 나오고, 하나는 주택법이라는 게 있어.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로 이렇게 2개로 나눠볼 수 있답니다. 자, 질문.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주택법상 주택하고 건축법상 주택이 같다는 소리입니까? 다르다는 소리입니까?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소리는. 이게 같다면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나눴다는 소리는 주택법하고 건축법상 주택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우리 시험은 선생 어디서 나오는데 나는 시험 나오는 게 중요해. 여러분도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시험은 3번에 걸쳐서 다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가 시험에 출제해요. 그러면 부동산 공법 시간에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하고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를 자세히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근데 저는 매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세한 것은 공법 시간에 배우면 돼요. 근데 공법 시간에, 건축법이나 주택법 시간에 이제 공법 선생님이 주택을 분류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약간 잘난 척 하면 돼. 오늘 저한테 배웠으니까. 무슨 말 됐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공법 시간에 배울 거고. 질문. 건축이 뭐예요? 집 짓는다가 아니라니까. 신증개제이. 그게 건축이라고. 그게 건축이에요. 건축이 집 짓는다가 아니라 뭐라고? 신증개제이. 이는 뭐예요? 이전. 그래요. 이제 공법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축. 어떤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건물 지었습니다. 신축이라고 그래요. 신축. 증축은 3층짜리 건물을 4층 만들었습니다. 증축이라고 그래요. 자, 개축. 개축은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걸 제가 철거를 해. 철거를 한다고. 철거를 하고 나서 3층 똑같게 만들어. 개축. 그 다음에 재축. 다시 만든다는 소리거든요. 재축은 내가 철거한 게 아니라 홍수가 나서 건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3층짜리 건물이 사라졌는데 그걸 똑같게 만들어요. 그걸 재축. 그러니까 개축하고 재축은 3층짜리를 똑같게 다시 만든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원인이 달라. 개축은 내가 스스로 철거를 해. 그리고 똑같게 만들어. 개축. 재축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똑같게 만들었다. 재축. 철개, 개철 그러면 돼. 개철. 개축이 철거인지 재축이 철거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개철은 어디예요? 여름이 개철이야. 개철 그러면 돼. 개철이 뭡니까? 개철이 여름이 아니라 개철은 개축은 철거하고 이런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전은요. 이전은 건물을 그대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야. 건물을 그대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라고. 그런데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대지로 간 게 아니라
같은 대지 내에서.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공법 시간에 자세하게 배워요. 자, 마찬가지로, 자,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로 가는데요. 자, 그럼 이제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입니다. 여기다 할까요?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로 갑니다. 자, 건축법을 보면 주택을 두 개로 분류합니다. 하나는요, 단독주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겁니까? 그렇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은 다시 또 4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이 뭔가는 공법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하숙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이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이 4개를 단독주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역시 공동주택도 4개로 구분합니다. 공동주택 1번이 띵동띵동 윤수일의 아파트야. 윤수일의 아파트 띵동띵동 하잖아요. 노래 시작할 때. 모르십니까? 아파트 오늘 가서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수업 끝나고 가면서 윤수일 아파트 한번 들어보세요. 띵동띵동 그래요. 그러면서 빰빰빰 이렇게 흘러가요. 이제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어요.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면서 연립주택하고 아파트란 말은 무수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답니다. 자, 21회 때 시험 문제를 제가 소개합니다. 21회 때 이렇게 냈어요.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 이렇게 냈습니다. 21회 때요.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 1번 아파트, 2번 연립, 3번 다세대, 4번 다중, 5번 기숙사. 그러면 누구나 모른다 하더라도 다중 아니면 다세대 둘 중에 하나가 고를 거란 말이에요. 답은 다중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수험생들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연, 다, 기 이렇게 기억을 해요. 공동주택은 아연다기가 있다 이렇게 기억했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순간 시험장에 가서 머리를 잡아 뜯어. 왜 그럴까요? 다자가 지금 몇 개 나와요? 다자가 지금 건축법상 주택에 분류해서 다자가 지금 3개가 나와요. 다중, 다가구, 다세대야. 다로 기억했습니다. 이 다가 다중인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21회 때 공동주택이 아닌 건 나왔는데 아연다기로 기억하신 분 머리를 잡아 뜯었지. 머리를 잡아 뜯고 선택을 잘해서 다중으로 찍었으면 맞는데 다세대로 찍었어. 다세대 뭔가 기분 나빠. 다세대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저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그러면 아연닭입니까? 아연색입니까? 아연색이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연색이. 아연색이. 공동주택이 뭐라고요? 아연색이. 아연색이. 자, 올해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게 단독주택이고 어떤 게 다중주택이고 어떤 게 다가구인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이. 그 다음에 아파트하고 연립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건물 옆 벽면에가 아파트라고 쓰여 있으면 다 아파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법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를 구별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파트는 뭐고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울 건데 제가 소개하자면 21회 때하고 8회 때하고 올해 시험은 이걸 설명하는 걸 물어봐요. 설명. 그럼 하나만 소개할게요. 아파트는 어떤 게 아파트냐면 아파트는 면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불러요. 자, 선생님 너 어디 하니? 책 순서 11페이지 하고 있어요. 11페이지 주택의 분류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택의 분류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가로 열고. 오케이.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이렇게 쓰셔야죠.
근데 거기는 그게 없어요. 지금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동주택만 보는 겁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자, 질문. 아파트란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5대 X다. 보고 대답하시기. 다시 한번 아파트 읽어보세요. 제가 앞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속으로만 읽으세요. 속으로만. 자, 속으로 읽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아파트란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X. 5층 이상의 주택이 아니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이상이면 그게 아파트야. 무슨 말 됩니까? 5층 이상의 주택이 아니라고. 5층 이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물이 20층짜리야. 20층짜리인데 그런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개밖에 아니야. 그건 아파트는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층수하고 상관없이 5개 층 이상이 주택으로 쓰이면 그게 아파트란 소리예요. 선생님, 그럼 면적은요? 필요 없어요. 면적이 넓고 좁고는 필요 없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그걸 아파트라고 불러. 법에서는.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런데요,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예전에 구도심에 보면 4층짜리인데 옆에다가 아파트라고 써놨어요. 무슨 아파트예요. 써놨어요. 4층짜리인데. 그건 아파트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가 아니고 뭘까? 연립 아니면 다세대예요. 법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층수는 5층, 5층 이상이어야 돼. 왜? 5층이 안 되면 아파트가 안 된다니까. 아파트가 되려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5층 이상이 돼야 돼.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4층이다. 4층이면 4층, 4개층 전부가 주택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되셨죠? 그거 하나만 하자고요. 그럼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그걸 아파트라고 불러. 그러면 연립하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겠습니까? 4개층 이하겠습니까? 4개층 이하. 그게 연립 아니면 다세대예요. 자, 거기 연립주택 나왔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이제 의미가 없고, 그러면 4개층 이하인 주택 나왔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연립하고 다세대는 공통점이 뭐예요? 4개층 이하인 주택. 공통점.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이다. 4개층이다. 그러면 아파트는 절대 안 되고 둘 중 하나예요. 뭐하고 뭐? 연립하고 다세대. 그러면 선생님 4개층이 주택이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립하고 다세대를 다시 구별해야 돼요. 연립은 660을 초과하는 거고 다세대는 660 이하야. 거기 보시라고. 자, 봅니다.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고, 그런데요, 다세대는 660 이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660이래요. 자, 660이랍니다. 4개층이 주택으로 쓰이고 660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세대입니까? 연립입니까? 다세대입니다. 다세대라고. 660 이하다. 그러면 660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661이랍니다. 그럼 뭐요? 연립이에요. 연립.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지. 얘는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올해는. 그런데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공동주택을 구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중개사 자격증 반납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상식으로 알아주셔야 돼. 자, 그러면 연립하고 다세대를 지금부터 구별합니다. 연립하고 다세대. 층수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4개층 이하니까. 그럼 어떻게? 면적으로. 660 제곱미터를 초과했습니다. 초과, 그럼 연립입니다. 66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뭐요?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과하면 연립이고 이하면 다세대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이하면 다세대다. 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초연이다. 됐어요. 자,
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우문을 드릴 겁니다. 우문. 어리석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답. 아요. 기숙사는 주택이다. 자, 그래요. 그럼 5가 나왔습니다. 5로 인정합니다. 일단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다. 5입니까? 예, 제가 우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힘들어 죽겠다. 짜증날라 간다. 할래요? 다시요. 아파트는 잘 듣고 대답하세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아파트는 주택이다. 맞죠? 근데 흘러가 보자고. 자, 기숙사는 제가 여러분에게 기숙사는 주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5 그랬어요.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다 그러니까 5 그랬습니다. 제가 우문이거든요. 어리석은 질문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과 주택법상 주택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숙사가 아파트가 주택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는 건축법상 주택법상을 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기숙사는 건축법상 주택입니까? 이게 옳은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우문했잖아요. 이걸 말하지 않고 기숙사를 주택이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요. 그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소설에서 복선이라는 게 나와. 복선.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암시하는 게 복선이야. 이미 제가 복선을 깔아드렸어요.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하고 주택법상 주택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말했죠, 저기. 그렇지.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기숙사는 자, 질문. 기숙사는 건축법상 주택이다. 옳은 말이에요.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다. 옳은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안 배웠습니다. 느낌으로 대답하시기 바라요.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다. 느낌상 X예요, X.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숙사는 건축법상 주택이지만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기숙사는 주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문이죠. 무슨 말 됐습니까? 그렇지. 제가 건축법상 주택입니까? 주택법상 주택입니까? 이걸 말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말하지 않고 기숙사를 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우문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기숙사는 건축법상 주택이에요. 지금 우리는 건축법상 주택을 하는 거예요. 기숙사는 건축법상 주택이에요. 주택이면서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요.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법상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 주택 아니대 이 소리예요. 그럼 뭔데? 주택처럼 생겼으니까 뭐라고 할까? 주택에 준한다. 주택이 준한다를 뭐라고 할까?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최근에 공법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다시 마무리 정리합니다.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다.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다. 5. 기숙사는 건축법상 주택이다. 5. 기숙사는 주택법상 준주택이다. 5.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5. 주택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 됐습니까? 그렇지. 그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하고 건축법상 주택이 약간 달라요. 자, 주택법상 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주택법상 주택. 여기서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혼자 자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세면하고 혼자 응가하고 그런 구조로 된 게 주택법상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은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공간, 그걸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숙사는 혼자 잠자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응가하고 혼자 샤워하고 그렇지 않죠? 공동으로 하죠.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신기한 거 아니에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신기한 거, 약팔로 온 사람이 뭘 가지고 물을 시커멓게 만들고 하얗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봐요. 주택법상 주택은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공간을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독립된 주거 생활은 혼자 응가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샤워하고 혼자 잠자고 그렇게 해야만이 독립된 주거 생활이에요. 그런데 기숙사는 혼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주택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주택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라 한다? 준주택이라고 한다. 되셨습니까? 그렇지. 됐습니다. 이게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랍니다. 자, 자세한 것은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분류로 갑니다. 자, 8페이지로 왔습니다. 토지의 분류. 거기 토지로 분류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지, 택지, 부지 나왔습니까? 그래요. 그보다 조금은 깊은 내용으로 갈 겁니다. 여기 보실래요? 우리 건물, 주택을 분류할 때 건축법상, 주택법상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분류도 법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를 분류할 수도 있고 청량 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를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활동 측면에서 토지를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분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요. 국계법이에요. 그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계법이라고 제가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럼 국계법상 분류가 있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그냥 지적법이라고 할게요. 지적법상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부동산 활동 측면. 자, 용어 정의하고 갑시다. 부동산 활동 측면이 있는데 면은 분류가 있어요. 얘를 일반적으로 토지의 용어다 그래요. 토지의 용어다. 자,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란 것도 있어요. 용도구역이란 것도 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토지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을 해요. 매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공법에서 중요해요. 공법에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딱 한 번인가 나와요. 자, 하나만 알고 갑시다.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돼요. 하나의 용도지역만. 얘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있다가만 알면 돼. 몰라도 상관없고 다 알게 돼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돼요. 그러면 해운대구 1번지 토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되는데 그 토지는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돼. 해운대구 1번지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복 지정될 수 없다 그래요.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지정되는데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의 토지는 용도지역 딱 하나만 지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용도지역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여러분 기억은 없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썼어요. 이 부분에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눠지는 용도지역 하나밖에 지정이 안 된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른 말로 용도지역은 중복지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한 3번.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개론에서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하는데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정복이 아니라 충북이야. 중복. 중복 지정이 안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칠판 정리를 제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그렇고 제가 위에다 쓸 겁니다. 큰일 났다. 위에다 쓰려면 키가 적은데. 웃어요? 이렇게요.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 중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가 있을까요?
선생님, 공법상 제한이 뭔데?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해서 무엇을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한을 가는 게 공법상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공법이에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지정됐다는 순간 그 말 의미는 공법상 행위제한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토지인데 여러분이 그 위에다가 3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국가는 그렇게 용인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한 곳으로서 자자손손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이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그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순간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30층짜리 건물 못 짓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소리입니다. 모든 토지는 소유자하고 상관없이 면적하고 상관없이 위치하고 상관없이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자, 용도지역은 중복에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중첩 지정할 수 없다 그래. 중첩. 그런데 용도지구는 중복에서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용도지구는. 자세한 것은 공법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나누냐면 여러분들 혹시 지목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목은 우리나라에서 지목은 28개의 지목이 있어요. 그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에서 토지를 28개의 지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에서는 토지를 28개의 지목으로 나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서 배울까? 공시법령 시간에 배워요. 얘는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고 얘는 공시법령 시간에 배우고입니다. 자세히.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이게 시험에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가끔씩 나와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지목인 것은, 다음 중 지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했어요. 이렇게. 자, 8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8페이지 보충 설명이 있어요. 보충 설명을 쓰면서 지목의 종류 나왔죠? 그래서 지적법 제5조 그랬어요. 지적법이라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명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하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약칭한 거고, 거기 위에 보면 이하 지적법이라 한다 써놨습니다. 자, 쭉 지목이 28개 있는데 두 번째 줄 가운데쯤에 봐봐요. 그럼 뭐가 있냐면 제방이 있어요. 제방. 선생님 제방이 뭔데요? 뚝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녀와 뚝방길을 걸었던 그 생각하시면 돼요. 뚝방. 그러니까 19회 때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지목인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부동산을 개론해서. 다음 중 지목인 것은 그래요. 그러면서 1번 저수지 뭐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4번에 제방을 줘요. 제방. 답이 몇 번? 4번. 그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28개를 다 기억해야 됩니까? 2차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2차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지적법 시간에 28개를 다 다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시험장 가면 이게 또 띵해요. 띵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제방이라는 지목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시험 공부입니다. 하나만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정교용지가 있고 사적지가 있고 묘지가 있어요. 잡정지도 있어요. 자, 여러분 느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찰용지가 있겠습니까? 지목 중에서 사찰용지가 있겠습니까? 거기 28개 아무리 찾아봐도 사찰용지는 없어요. 정교용지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지목 중에서 사찰용지만 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교회 용지도 만들어주셔야 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교회 용지도 만들어줬습니다. 사찰 용지도 만들어주고 교회 용지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성당 다니신 분들은요? 만들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성당 용지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온불교 용지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남녀 호랑교회 용지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길거리 지나다니면 뭐 선생님 복이 있어 보입니다. 덕이 있어 보입니다.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대신 진리교? 그것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싸잡아서 뭐라고? 종교용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찰용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유적지 있나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유적지는 없고 사적지가 있어요. 사적지.
공동묘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공동묘지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묘지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공부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측면의 분류 나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거예요. 1번은 공법 선생님이, 2번은 공시법령 선생님이, 저는 이거. 부동산 활동 측면에서의 토지의 분류. 제가 하는 거 이거예요. 시험은 여기서 출제돼요. 10번 시험이 나오면, 토지의 분류가 10번 시험이 나오면, 그러면 여기가 80%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걸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 활동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처음 나온 개념이니까. 부동산 활동.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요, 체육 시간에 뭘 한다면 체육 활동 한다고 그래. 맞잖아요? 체육 활동. 축구하고, 농구하고, 야구하고, 배구하고, 그것도 체육 활동이라고 그래. 그럼 부동산 활동은 뭘까?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걸 통틀어서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 부동산 활동. 여러분들은 수업 활동하고 있는 거야. 수업 활동. 그렇지?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거 다 부동산 활동이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돼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오픈해서 중개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중개활동을 하죠. 그러면 그것은 부동산 활동이야. 부동산 활동인데 중개하니까 중개활동이라 이름을 붙여.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어떤 부동산을 감정평가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활동이라고 그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부동산 활동이야. 그런데 이름은 평가활동이라고 그래. 자,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것은 다 부동산 활동인데, 그런데 이름을 달리 붙여요. 투자했다 투자활동, 중개했다 중개활동, 관리했다 관리활동, 그 다음에 감정평가했다 평가활동, 관리했다 관리활동.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라 하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동산 활동 측면의 분류는 인간이 토지를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할 때 토지를 분류해 보겠다. 그게 부동산 활동 측면의 토지의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개념 됐고 8페이지에 대지, 택지, 부지가 나왔습니다. 대지, 택지, 부지. 자, 지금부터 우리는 부동산 활동 측면에서 토지의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택지가 나오고 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대지는 여러 가지 구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택지부터 설명할 거예요. 택지. 자, 택지는 쓰지 않을 겁니다. 택지는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농사 짓고 있는 토지를 택지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택지는 뭘까? 택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그래요. 근데 건물을 제가 구분할 때, 건물을 구분할 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그랬죠. 그 다음에 특수목적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토지 위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건물이 있으면 그 토지는 택지라고 그래요. 또한 건물이 없는데 그 토지 위에다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면 그 토지는 뭐라고 그래요? 택지라고 해요. 택지. 부지가 아니라 택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해운대구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했는데 택지로 만들었습니다. 맞잖아요. 택지를 조성했다고 그래. 택지 조성해서 농지를, 임야를 택지 조성해서 그 위에다가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택지 조성했다는 소리는 뭐 한다는 소리예요? 건물 짓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택지라 하면 지금 현재 토지 위에 주거용, 상업용 건물이 있거나 주거용, 상업용 건물이 없지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그걸 뭐라고 한다? 택지라고 표현한다. 자, 택지 봅시다. 감정평가상의 용어로, 이건 중요성이 없고 택지 갑니다. 감정평가상의 용어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말하며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포함한다. 건축법상의 대지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건 의미가 없고, 택지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그걸 뭐라 한다? 택지. 그 다음에 부지는 더 쉬워. 부지는 뭐가 부지냐면 땅이면 다 부지라고 그래. 땅이면 다 부지라고 한다. 땅이면. 그러면
땅이면 농사를 짓든지 거기다 건물을 짓든지 건물을 못 짓든지 다 상관없어요. 다 뭐예요? 부지. 그럼 부지는 두 개로 나눠져요. 건축 가능한 토지가 있고 플러스 건축 불가능한 토지가 있어요. 나눠집니다. 건축 가능한 토지가 뭘까? 이게 택지의 개념이에요. 택지 개념. 그러면 부지하고 택지. 부지하고 택지를 구별할 때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땅이면 다 부지라고 그래. 자, 여기 건축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건축 불가능한 토지의 대표적인 게 하천 부지예요. 하천 부지는 건물 지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철도 부지가 있어요. 근데 땅이니까 다 부지라고 해요.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부지예요. 자, 대지입니다. 대지는 건축법상 대지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하고 있는데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요. 대지는 그냥 이것만 합시다. 건축법상 대지. 상의 대지.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법 제2조를 보면 대지가 무엇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걸 건축법상 대지라고 그래요. 건축법상 대지의 의미, 건축법 제2조에 말하는 대지가 무엇이냐 이 소리예요. 근데 건축법 제2조를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지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대지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그러면 건축법상 대지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필지. 이 필지를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해요. 자, 의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라고 표현하고 그 필지를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대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의미가 몰라요. 좀 있으면 알게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대지, 택지, 부지 중에서 부지 개념과 택지 개념을 지금 알고 가면 돼요. 택지 쓰지 않았지만 다시 택지라 하면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그걸 뭐라고 한다? 택지. 그러면 택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택지고 건물이 없으면 택지가 아니고 이런 개념은 성립하지 않아요. 건물을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택지가 되니까. 그래요?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가 봅시다. 택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택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O다 X다. X예요.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됩니까?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소유자 상관없이, 땅의 면적의 크기에 상관없이, 땅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아요.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개념 나오면 틀린 지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좀 가지고 싶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토지가 없다니까. 우리나라에는. 자, 그 다음에 거기 필지하고 핵지가 나왔습니다. 필지하고 핵지까지만 할게요. 더하면 여러분들 입이 앞으로 튀어나와. 더하면 입으로 튀어나오니까 오늘은 핵지하고 필지까지만 할 테니까. 자, 핵지하고 필지 갑니다.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핵지하고 필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토지는 몇 개래요? 우리나라 토지 몇 개일까? 여러분이 생각을 말하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토지가 하나라고 봐요. 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 안 된 토지 있나요? 다 연결됐잖아요. 부산에부터 서울까지 다 연결됐잖아요. 그럼 토지가 하나지 뭐야? 하나란 말이에요. 토지는 하나인데 그런데 토지를 구별을 해요. 토지가 다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인데요. 그런데 토지를 이렇게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해서 번호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여기 12번지하고 12-1번지죠.
원래 12번지였는데 분할됐다는 소리 이게. 분할됐다. 여기 7번지하고 7-1번지 있죠? 원래 7번지였는데 분할됐다 이런 의미예요. 다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붙인 토지를 필지라고 그래요. 필지. 그럼 무슨 법에서? 청량수로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에서. 토지는 하나인데 이 토지, 1번지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그래서 등록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였던 토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필지. 몇 번지 그러잖아요. 그게 필지라고, 필지. 필지. 그러면 청량수로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에서 번호를 붙인 토지를 필지라고 하고 그 필지를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대지라고 하고. 되셨습니까? 물론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왔지만 그래요. 그러면 필지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의 지번이에요. 어떤 토지가 지번이 두 개는 될 수 없어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여러분들 토지에다 왜 번호를 붙인다고 그랬습니까? 등록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라고 그래. 지적 공부. 그러니까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 이 말의 의미,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놨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해운대구 왼쪽 오른쪽 옆으로 해서 거기 있는 토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지적 공부에다. 그러니까 번호를 붙여야 되지. 그렇게 번호를 붙인 토지는 뭐라고 해요? 필지. 그러면 이 필지는 법에서 필요하니까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요. 법적 개념이다. 반면에 핵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그래요. 가격 수준, 땅값 수준이,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얘를 핵지라고 불러요. 가격이란 말은 법률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경제적. 그래서 이걸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좀 연장해 봅시다. 토지를 사고 팔 때 개념은 필지가 중요하겠습니까? 핵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에이. 사고 팔 때는 여기 1번지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가? 여기 1번지 토지를 제가 사고 파는 거잖아요. 필지가 중요하지.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봐요.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가격 수준이 유사해요.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가격 수준이 유사해요. 그러면 두 개를 묶어서 핵지라고 그래요. 핵지. 그런데 1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2번지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럼 사고 팔 때 핵지 두 개를 싸잡아서 내 것도 아닌데 팔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 팔 때 개념은 뭐예요? 필지의 개념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요. 이용할 때는 핵지의 개념이에요. 필지 단위로 안 해요. 1번지 토지가 매우 적어요. 1번지 토지가. 그래서 2번지 토지하고 이렇게 같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두 필지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럼 1번지, 2번지를 하나의 핵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고 팔 때의 개념은 필지가 중요하고 소유권 이전에서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요. 핵지가 중요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필지는 번호를 붙인 토지인데 뭐 하려고 번호를 붙였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였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 붙였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수업의 연장선상이야.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 다시요. 번호를 붙인 이유는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였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필지라고 한다. 자, 질문합니다. 지금 바로 질문하면 다 맞춰버리는데 다른 말 하고 와서 이거 질문하면 거의 100% 틀려요. 여러분 알아요 제가. 근데 지금 바로 질문할게요.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면적 단위다. XX. 면적 단위가 아니에요. 등록 단위란 말이에요. 면적 단위라고 실제로 기출됐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면적 단위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면적 단위가 아니에요. 등록 단위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란 말이에요. 등록 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등록 단위지 면적 단위다. 그럼 5다 X다.
X다 이 소리예요. 네? 자, 우리는 필지하고 핵지까지 구별했답니다. 그래요? 더 가면 그러면 여러분 힘드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인사해야 끝나는 거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지금부터 점검합니다. 학습 목표가 부동산의 개념하고 부동산의 분류였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개념의 의미, 부동산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디까지가 부동산입니까? 그게 부동산의 개념이었어요.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은 저하고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어요.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킨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즉 좁은 의미의 부동산하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었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민법 제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즉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다른 법률,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협의의 부동산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하고, 얘는 법률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토지를 경제적 개념으로 보면 자산입니다, 자본입니다, 생산재입니다, 생산 요소입니다, 소비재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입니다, 재화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경제적 개념이고, 물리적 내지는 기술적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 있는 그대로 보겠다.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면 자연입니다, 공간입니다, 위치입니다, 환경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구별할 내용이 나왔는데 복합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인데 두 개를 싸잡아서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합 건물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면 그걸 복합 건물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복합 3개 나왔는데 구별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되고 질문해 볼게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강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강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O다 X다? O. 또 질문합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X.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라니까. 다시 하나 더.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X.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체계화시킨 거라고. 걱정 말아요. 앞으로도 360일 남았어. 360일 남았으니까 걱정 말아요. 틀려버리는 게 속 편해. 그러면 다음에 안 틀릴 거니까.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을 분류로 왔습니다.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의 분류와 건물의 분류가 있는데, 건물의 분류는 건축법상 분류, 주택법상 분류, 시험은 건축법상 분류가 나온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지만 공법적 지식을 더 확충시키기 위해서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를 갑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기숙사는 특별한 놈이야. 건축법상은 주택이지만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기숙사는 주택법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한다. 그럼 O다 X다. X가 되는 거예요. 기숙사는 건축법상에만 주택으로 되니까. 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하고, 연립하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고, 그 다음에 연립은 660을 초과하고, 다세대는 660 이하고. 왜 660이 나왔을까? 660과 330이 매우 잘 나와. 우리 공법에서 330이 잘 나오고 660이 잘 나와요. 왜 그럴까? 330은 약 100평, 660은 약 200평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평의 개념물로 사용했어요. 100평 단위, 200평 단위로 매우 많게 토지를 거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법에서도 330과 660이라는 말이 매우 잘 나와요. 그래서 660이 나온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토지의 분류로 와서, 토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고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데 하나의 용도 지역만 지정된다. 그 다음에 총량 수로 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에서는 토지를 28개 지목으로 나눈다. 제방이라는 지목도 있고 종교용지라는 지목도 있지만 사찰용지라든지 성당용도라든지 교회용지는 없다. 사적지는 있지만 유적지는 없다. 묘지는 있지만 공동묘지는 없다. 자,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측면에서의 토지의 분류, 토지 용어인데 부동산 활동이라 하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다 그것은 부동산 활동이라 한다. 여러분 토지에다가 건물 지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활동이죠. 토지를 대상에다 건물 지었잖아요. 무슨 활동? 건축 활동. 그것을 개발했다고 그래. 부동산 개발했다. 그것을 개발활동 이렇게 불러. 자, 택지가 있었고 부지가 있었는데 택지는 토지에 주거용 상업용 건물이 있거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면 그 모든 토지를 택지라고 하고 부지는 땅이면 다 부지라고 하고 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가능한 택지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두 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 면적 단위라고 하면 틀리고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로서 경제적 개념이다. 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는 복습은 필요 없습니다.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면 되고 제가 예습하십시오. 그때까지 예습 필요 없어요. 아마 12월 달까지 예습이 필요 없어요. 예습해봐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자, 다음 주는 부동산의 특성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수로 보면 다음 주는 아마도 25페이지 정도까지 공부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어차피 반복이니까 어차피 여러분 예습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 달까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자, 가서 즐겁게 뛰어노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